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에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리는 담아진주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생활문화의 확장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3회 진주문화관광재단 정책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윤주라고 합니다. 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큰 축제, 진주 생활문화 관련 포럼에 저를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주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 고향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생활예술, 생활문화 연구를 해왔고 또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생활예술이라는 책을 2009년에 발간하기도 하는 등 꾸준히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된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근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대구에서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대구 구군 지역의 생활문화 현장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작년 연구 그리고 생활문화의 흐름상 현재 그 진주 생활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진주의 생활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생활문화 사업의 현황은, 전국적인 현황은 어떤지를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문화 정책은 전통문화 보전 및 예술 창작 지원이라는 원칙에서 생활 환경과 주민의 삶으로서의 문화를 들여다보겠다는 흐름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 위주로, 그리고 문화 복지에서 문화 자치로, 또 전문가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지역 문화 진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 포인트가 바로 진주의 생활문화의 발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시설상의 변화를 보자면 이 포인트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시군이 건립했던 그 문화 기반 시설에서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문화센터로, 또 장르적으로도 보자면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에서 생활문화로, 전문 예술인 중심에서 문화 매개 인력을 거쳐서 문화 창조 인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생활문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조례죠. 법입니다. 이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도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생활문화 관련 조례가 무려 28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생활문화 진흥, 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심지어 지역 서점이나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를 폭넓게 생활문화 관련 조례에 관련된 그 대상이라고 볼 때요. 서울은 무려 30개, 경기는 45개, 전남은 24개, 그리고 경남은 11개 정도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주에는 이러한 생활문화 관련 조례가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 제정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정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진주에도 시급하게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활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생활문화센터 관련 현황은 어떨까요? 전국에 분포한 생활문화센터는 총 173개입니다. 광역단체 중에는 부산이 가장 많고요.
경남 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많은 생활문화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김해, 밀양, 함안, 남해, 하동, 산청, 거창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아쉽게도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23년에 전국 생활문화 축제를 유치하면서 이 생활문화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축제를 경험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조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조례나 축제 외에 생활문화 관련된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생활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중앙본부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곧 공간을 활성화하는 사업 외에도 생활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 또 생활문화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전국의 생활문화 단체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때도 이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시거나 더러는 겹치지 않게 틈새를 공략해보는 그런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활문화는 생활에 기반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부분에서는 진주시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문화를 볼 때 이 생활의 관점, 진주의 인구 통계학적인 다양한 데이터의 관점에서 기반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주의 구성은 다들 여기 계시는 진주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읍면 지역이 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80%가량이 신해동 지구에 살고 있고 또 인접 도시인 산청, 의령, 함안, 고성, 사천, 하동 등지까지도 진주시 생활권에 속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문화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할 때도 바로 이 진주시 생활권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분포를 보죠. 인구 증가를 보면 14년에서 21년까지 증가하다가 21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 가까운 비율을 보이죠. 산업적 특성으로는 도소매업 및 숙박 음식점업이 사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인프라는 어떨까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을 비롯한 공연장이 6개소, 영화관이 4개소, 국립진주박물관을 포함한 박물관 9개소, 또 미술관 1개소 등이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는 1개소도 없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교육입니다. 진주에는 고등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기관이 총 10개로 지역 거점대학인 경상대 그리고 진주교대 등이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경상남도의 고등교육의 거점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생활문화센터는 없지만 마을회관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시설이 500개가 넘습니다. 광역 단위부터 마을 단위의 장소까지 아주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같은 생활문화 시설로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진주시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중에 시급한 부분은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내용이나 운영 인력 확보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주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대구시 연구 사례를 가지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초 자료 취합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해외의 외국의 이론가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프랑스에는 사회학자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각 계층의 취향이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취지의 구별짓기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브루디에는 저희는 이제 자본을 생각하면 주로 돈, 경제 자본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브루디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화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이렇게 자본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경제자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겠죠.
다음으로는 문화자본입니다. 문화자본은 가족에 의해서 전수되거나 교육을 받아서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인맥이죠. 인맥이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자본은 이 세 가지 자본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명예, 사회적 명예를 말합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자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네 가지 자본에 근거해서 이제 아비투스라는 건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품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상징 자본이든 사회 자본이든의 변화, 계층과의 연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취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중계급, 중간계급, 상류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취향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도출해낸 것이죠. 양적인 조사를 통해서요. 예를 들어 이건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민중계급의 경우에는 TV나 라디오를 많이 듣고 민중가요를 즐겨 부르며 통속소설을 좋아한다. 그리고 중간계급의 경우에는 미술관을 많이 다니고 연극을 보러 다니기도 즐겨하며 전통문학을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상류계급의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제3세계와 같은 말하자면 민중계급한테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도 읽는다. 이런 방식의 구분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구별 짓기가 우리나라에는 전혀 통용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혹은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구 관련된 생활문화 연구를 할 때도 먼저 대구의 인구수, 지역별 인구수, 그리고 구군별 평균 연령을 조사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도 200만 원대 미만, 4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각 단위별로 조사를 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행정구역별로 교육기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많으냐, 중고등학교가 많으냐, 초등학교가 많으냐에 따라서 생활문화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별 거기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지역의 연령이 높고 인구가 적을수록 그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복지적인, 그러니까 돌봄 같은 복지적인,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 외롭지 않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문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지역의 연령이 낮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고 인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예술에 가까운 창작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또 공연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 단위에서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문화적인 니즈가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분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를 볼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 그리고 시의 기능이 생활문화 지원에 있어서 좀 달라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구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구의 지역을 시설 운영형, 예술 교육형, 신생형, 발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아직 신생아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단계의 지역 공간에서는 먼저 그 지역에서 생활문화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을 수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어느 정도 성장한 지역 공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단계별 육성안도 제안드렸습니다.
이 단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의 흐름상 생활문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동호회나 동아리를 단체로 지원하던 것에서 코로나 및 MZ세대가 부상하면서 개인 지원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2026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때는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킹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책단의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죠. 사실 이 제안은 대구만의 특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진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시대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굵직굵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보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발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 제가 왼쪽부터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생활예술 해커톤, 개인의 발견, 그리고 2019년에 개인의 다양한 일상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개인의 발견과 일상의 발견입니다. 처음에 예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이 이제 종이접기나 제기차기 같은 것까지도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활동으로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기술의 발견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웹소설이나 웹툰과 같이 다양한 웹 컨텐츠, 결국 기술의 지원으로 이 장르 문법까지 변화된, 소설이 웹소설이 되면서 장르의 문법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이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웹 기획자나 크리에이터 등과도 협업을 모색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흐름 변화를 보자면 생활문화 1.0과 2.0이라는 식의 호명을 통해서 변화하는 생활문화의 역동성을 표현했는데요. 1.0에서 하향식 사업 설계를 했다면, 그래서 자치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면 2.0에서는 상향식 사업 설계, 바텀업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자치구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식의 장르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채택했다는 거죠.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공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생활문화센터를 보더라도 공간 구성에 있어서 개인과 일상의 니즈를 존중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공간 구성이 아니라 제빵이나 제봉, 또 바리스타, 도자랩, 유리랩, 제작랩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분화된 시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공간 구성은 이후 시민들의 취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저는 시대의 발견이라고 명명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진주에 아직 생활문화센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진주에서 지을 때는 이러한 시대의 발견과 개인의 취향의 발견을 반영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생활문화센터는 합창, 회의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구성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진주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짓는다면 좀 더 다양한 설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제가 생활문화 피라미드라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장 바닥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쪽에 읍면동과 진주시가 공동으로 생활문화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이걸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은 조사 재원과 인력 그리고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이것을 진주시가 지원하는 대신에
조사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축적하는 것은 진주시가 담당할 수 있겠죠. 제가 대구에서도 현장 조사를 해보면 각 구군별 담당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지역별 기초자료 취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재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또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지역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데이터를 좀 공유해달라, 이런 게 큰 요구였거든요. 진주는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수사를 기획하고 발굴하여 매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A동과 B동이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단계로는 생활문화 사업이 구현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히 가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만들어낸 효과를 가치 있는 산출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니까 그것은 성과가 큰 생활문화 사업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소수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해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면 이것을 존중하고 이런 방식의 해석력을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자들의 욕구나 행동 패턴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입각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생활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변했죠.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니즈나 패턴도 결국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면 탄탄한 사업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게 결국엔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 및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진주의 생활문화가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발표를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바로 건너뛰어서 진주 현 주소, 현재 관광은 물론이고 문화 콘텐츠들이 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와 다른 지역 사례까지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 생태계 관점에서의 생활문화예술 정책의 활성화 방향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주제 발제 듣고 휴식 시간 가질 텐데요. 주제 발제 주실 분을 모시기 앞서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역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하기는 어떤 것인지 이 춘천문화재단에 계시는 분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술진흥과에 계시는 김희정 본부장님, 지역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하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 사례 들어서 재미나게 소개해 주실 것 같아 기대도 큽니다. 자, 그럼 박수로 바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춘천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의, 예술진흥과 아니고 예술진흥본부의 김희정입니다.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만, 앞에서 강윤주 교수님께서 생활문화를 가지고 오는, 풀어내는 메커니즘, 논리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춘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경험과 공유를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질문이 지역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학이라고 와서 생활문화학이로 떨어지는 질문이 좀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또 다시 토파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구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풍선을 좀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의 질문들을 이 안에 좀 넣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AI가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직업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AI로부터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답들을 가장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서 그걸 쥐합해서 적절한 답을 내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시민으로서, 예술가로서,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보는, 정확한 질문을 던져보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이 끝나고 나서 헛헛해하지 마시고 오늘 포럼은 여러분들께 질문과 고민거리들을 함께 던지고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춘천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은 문화예술의 도시였습니다. 95년대에 이미 당시의 문체부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고 2020년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재단이 맡고 있는 관광의 역할까지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변모까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진주는 이미 이제 문화관광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이제 발표의 주제가 지역 문화재단과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는 조금 재단의 입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의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조직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여기에도 아마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에 좀 경계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예술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시민들의 삶으로 같이 스며들어서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랬을 때 지역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되고 그게 우리가 문화로 우리의 안전한 삶을 구축하는 문화안전망으로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랬을 때 우리 개인들의 행복이 충족되고 그게 사회적 연대와 연결돼서 모두의 문화예술로 펼쳐졌을 때 우리 지역이 또 공동체가 갖고 있는 회복력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건지 이런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들의 지원 사업 혹은 문화도시 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질문과 실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춘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먼저 돕고 싶은데요. 춘천은 분지입니다. 배후도시, 인접도시로서 하천, 홍천 이런 데가 있지만 오롯하게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춘천만의 고유함들이 좀 있고 또 도시만의 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도시만의 많은 섬들을 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반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도시 안에 많은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유한진의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않은 숲을 기억하실 텐데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오는 예술적 영감들이 많이 풍기는 도시라서 많은 소설가 그리고 김유정 문학촌도 운영되고 있고 많은 소설가들 그리고 시인들 그리고 왁수군 권진규 같은 이 예술 문화에서 어떤 족적을 남긴 분들이 주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특별히 공연예술축제가 없었던 80년대 말 당시에 춘천 국제와인축제 그리고 인형극제 이런 공연예술제들이 성공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95년대에 문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는데요. 20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연예술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또 법정 문화도시로 가면서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었던 기본적 도시가 갖고 있는 예술적 자원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보면 강원도에 한 3,900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이 1,100여 명의 예술활동 증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한 30% 정도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저희 춘천문화재단은 2008년에 설립이 돼서 한 16년간 지금 된 중견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정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예술을 지원하는 또 예술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의 사업 정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 문화재단이 이 5, 6년간 민선 7개와 8개에서 걸친 좀 변화와 성장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개발과 혹은 발전, 도시 건설 이렇게 위주로 도시 변화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문화로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 변화의 정책 방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통한 사업비들도 늘어났고 그래서 예산과 인력들이 많이 확대됐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가 갖고 가는 그 도시 철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생활예술 기반의 지원사업 중심이었던 것을 보다 폭넓게 생활문화 전반에 그리고 시민주체들의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쪽으로 우리
그 생활문화 사업들이 많이 관점을 변화시켰던 변화를 겪어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정책 사업을 수행해 나갈 기관으로서의 재단이 새로운 조직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해낼 매개자 기관인 재단의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많은 교육과 워크숍들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 외에도 사회혁신센터라든가 마을자치지원센터라든가 협동조합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청년기획단 아까 위촉 받으셨는데 춘천에도 청년청이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는 지혜숲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그 각각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연대해서 도시 전체의 문화력을 높일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폭 확대되었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겪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공연장과 전시장도 닫히고 집합행동을 할 수 없을 때 문화와 예술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힘들었던가를 오히려 역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거쳐왔는데요. 그 시기에도 335 여전히 모여서 이 문화적으로 연대하고 이웃과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체감하는 시간으로 지난 몇 년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조직 실험과 주체 실험, 공간 실험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재단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의 정책들을 그래도 끌고 나가면서 우리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예술가 시민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 우리 재단이 조금 더 유연하고 전문가적인 조직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문화재단은 조직의 관료성을 낮추고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필드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면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들을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고요. 조직 자체에도 조금 더 결을 다듬어서 넓게 구석구석 지역의 그 예술 지원과 또 시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제에서 3본부 9팀제까지 확대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슈별로 TF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고민의 깊이를 더 넣을 수 있도록 TF팀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법정문화도시가 되면서 문화도시 사업들을 재단 안에 본부급으로 형성하면서 기존의 재단에 있던 시민문화팀 그리고 예술교육팀을 문화도시 사업안에 편제해서 도시 안으로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사업들이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재단이 갖고 있던 인력자원, 역량자원들을 심어놓으면서 사업들을 해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의 조직 비전을 좀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화로 더 지역으로 라는 이름으로 조직 비전을 새로 설정하고 문화도시 비전 슬로건은 시민이 낭만 이웃으로 전환문화도시 춘천. 전환문화도시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들 늘 우리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도시가 성장과 발전, 개발 위주의 도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바라보고 하고 그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을 우리의 의식으로 또 변화시켜서 이웃을 서로 연결시켜서 결국 도시를 바꿔내는 힘들을 함께 가져가자라고 하는 나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전환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고요. 이런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올 초에 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도 새로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재단을 매개 조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대상으로 봤을 때 예술가 부분, 시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예술 부분과 시민문화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부분을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도 설명했지만 관주도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설계되고 이걸 따라오세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활동에 쓰시라고 나눠드리는 이런 지원 방식에서 보다도 지역의 니즈, 예술계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변화하는 그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반영하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지원으로 넓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 지원을 하는 임차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해외나 아니면 지역을 벗어나는 보통 이제 세금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많이 쓰여서 이 지역 안에서의 활동들을 지원했는데 지역을 벗어난 서울 혹은 국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회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넓혀 놓는다든가 그리고
그 민간에서 예술 공간이 생겼을 때 지역의 예술 단체들을 매칭시켜서 서로 협력하게 하는 체험 프로젝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하면서 좀 다각적인 간접적 지원들을 많이 넓혀나갔던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예술 공론장들을 몇 년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창작과 성장과 매개와 공간이 필요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예술가들께서 필요하다고 뽑아주셨고, 그것에 맞게 저희들의 전문 사업들을 설계해서 지원 구조를 바꾸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술인들이 함께 네트워크가 돼서 거버넌스로 작용해서 예술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춘천 예술인 포럼이라고 느슨한 네트워크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시민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생활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지원 사업이 수년간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보다 더 이 도시를 예술과 문화로 바라보면서 예술가들이 또 시민이 함께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생활문화보다는 시민문화라는 저희들은 이제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보다 넓게 시민 커뮤니티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도 바뀌고 또 기획 사업들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시민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문화시민 모임 봄바람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시민기획단, 시민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에 계속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찾아진 발굴된 시민의 영장들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결국은 축제라는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인축제, 공연예술제, 또 인형극제, 연극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는 춘천이었는데, 보다 더 많은 시민주도의 축제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시그널 페스티벌이라든가 석사천 페스타라는 거는 춘천의 가장 잘 시민들이 늘 걷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하는 그 천이 흐르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큰 축제를, 시민참여 축제를 열기도 했고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자녀, 아들, 자녀, 손주까지 온세대가 가족 합창단이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합창하는 도시, 노래하는 도시, 음악하는 도시로서의 춘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창 대회가 열리는 그 무대가 아니라, 그 합창 대회를, 페스티벌을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몇 달 동안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감, 모이는 기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8, 9년째 가고 있는데, 아주 어린 아기, 아빠 어깨에 매달려 나왔던 꼬마가 이제는 7살, 8살 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함께한다라는 성과를 보여주는 좋은 축제들을 지금 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천인음악회, 저런 부분은 춘천 시향이 리드를 하지만 아마추어 악기 하시는 모든 분들 100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 음악의 기쁨을 나는 그런 페스티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의 예술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의 시민들이 길러낸, 그리고 서로 연대해서 만들어내진 힘들을 보여주는 어떤 한 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는 분들이지만 창작의 활동으로 머문지 않고, 예술가 또한 이 도시 사는 시민의 한 구성으로서, 저희는 예술가 시민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술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유자, 관객으로만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의 관객, 내가 다른 이의 시민이 되어서 연결할 수 있는 예술가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계속 일깨우는 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예술교육과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그리고 정책 참여자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부여하고,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예술가, 시민기획자, 시민매개자, 또 정책 참여자로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역량들을 강화하는 실험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라든가 또 매개자 양성 부분도 생활예술 매개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 사업에서 그냥 이렇게 공모해서 돈을 나눠드리는,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생활예술이 성장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또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서 생활문화 동호회들 간에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계속해서 좀 힘을 실어보고 있었고요. 지역에는 기획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 실험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느 도시나 이제 뭐 큰 공연장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춘천에도 이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있는 사진은 2층 그 공연장의 2층 로비를 갤러리화해서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기회들이 많지 않은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을 그래도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고 또 공연을 보러 오면서 공연 관객이 전시 관객으로까지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의 쓰임새를 좀 넓혀 나가게 해서 갤러리 문이라는 공간을 공연장 안에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지던시를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무사 건물이었던 사병 사택이었던 건물들을 거기가 굉장히 도심안에 있는 노른자 땅이었는데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지역 시각예술들과 악기 공방하시는 분께 이제 11분의 입주 작가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과거에 폐쇄되고 비밀적인 공간을 이제 열린 창작의 공간, 예술의 영감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생활문화 에게 있어서 공간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춘천에서는 지역의 시와 함께 빈집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많은 빈집을 빈집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중에 한 6, 7가구의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모두의 살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2층 집도 있고 단층 집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또 공유 부엌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공간들을 만들어내서 언제든지 그 공간에 가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오프라인 안의 공간을 시민들의 연결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도심 속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저희가 자리매겼고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던 비전은 언제든지 문화적 활동 혹은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도심 속 10분 내 연결망이 저희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시내 곳곳에 있는 빈집들을 이렇게 바꿔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기록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술로든 혹은 어떤 다른 활동으로든 도시에 무엇이 있고 또 뭐가 변하고 있지 하고 하는 도시 기록을 하기 위한 기록장으로서의 공간을 또 활용해서 특별히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로컬 에디터, 도시 편집자 이런 사업들은 도시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역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건 뭐 예술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할 안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게 하는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브랜딩이 높게 된 사업은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카페나 책방이나 책방이나 혹은 심지어 음식점 혹은 체육관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비즈니스적 공간, 영업적 공간인데 단순히 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들이 기획자가 돼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 혹은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자기 기획을 내서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시민들을 엮어내고 연결하는 당연히 어떤 거점 공간들을 공공에서 마련해야 한다라는 책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모두 다 짓는다거나 어떻게 하기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죠. 그런데 각각의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각각의 영업장의 공간들 그
운영자들이 스스로 기획자가 되고 변화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문화활동을 가서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렇게 민간 자원들을 공공자원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년차 들어가면서 책도 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은 그렇게 민간 영업장의 공간들이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로서의 이 도시 곳곳에서 작동하면서 도시 전체가 문화적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브랜딩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든가 이제 체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가들에게는 1월에서 3월이 사실은 보조금에 많이 기대어 있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예술단체에게나 공간에게나는 굉장히 사실은 춘궁기죠. 그랬을 때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운영하는 민간공간들과 또 지역 예술단체들을 연결시켜서 시민들에게는 그 춘궁기의 시기에도 뭔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술단체들이나 지역 공간들에게는 그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리고 그 공간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체험 프로젝트들도 많은 저희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는 옛날 춘천교육지원청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청이 이사가고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춘천이 또 어린이 지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체험과 영감을 일깨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것들이 그냥 대관에서 머물지 않고 그 공연장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미래의 자기 진로 혹은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술을 가까이 혹은 흥미롭게 여길 수 있도록 공연장 기반의 기술 교육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이 예술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사업도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여 실험이라고 적어두고 참여 축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시민들이 또 예술가들이 각각의 가져왔던 키워왔던 역량들을 한 자리에 연결시키고 보여주고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판으로서는 역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축제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예술가 시민들 모두에게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넘게 해왔던 춘천 마임축제나 인형극제, 굉장히 시민 참여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젊은 친구들한테는 마임축제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깨비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거나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나도 배우다라고 해서 시민극단을 만들어서 작년에 전국 대한민국 시민 연극제에서 막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들을 보다 많이 넓게 펼쳐지고 다양한 장르로 펼쳐 놓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좀 특징이자 새로운 실험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제가 좀 빠르게 쓴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춘천의 질문과 실험에서 얻어진 저희들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면, 사실 생활문화 활성화 혹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투여되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그게 답인 것처럼 생각해 왔을 텐데, 지난 저희들의 실험 안에서는 결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전환해야 되고 그 전환된 인식을 공유하는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재단대로의 역할이 지원하는 조직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들을 드릴 수 있는 뭔가의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지역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이 지역의 예술가들, 이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받아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예술가 스스로 연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연결되고 순환하는 고리들을 점점 더 넓히게 되면 결국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의식들이 결국은 큰 토대가 돼서 지역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생활 문화의 진흥의 결과물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사업들이 기존의 생활 예술을 지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갔던 방향은 이제 문화라는 것이 뭐 문화기본법이나 이제 여러 가지 법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는 결국 삶의 공동체의 총체적 삶의 양식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들과 또 뭐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연결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그리고 연결시키는 그 동기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저희들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적이고 향유자로서만 머물러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혹은 예술가들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창작 활동 안에 묶여 있는 예술가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의 실험이 이루어져서 그런 점에서의 저희들의 생활문화 지형들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이슈나 지구적 문제에도 아주 느슨하게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런 자전거 타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슈, 지역에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슈들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프라인 거점 공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스스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그런 기회들이 지난 수년간 쌓여왔고요. 그런 점에서 창작자, 향유자, 저희를 포함한 매개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순환적인 그 지역 생태계가, 문화 생태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저희들의 질문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에서의 생활문화 확장 가능성과 방향 모색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역과 재단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이소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